1654년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한 광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그 유명한 실험이군요.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까지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말 16마리가 양쪽에서 노쇠로 만든 반구를 미친 듯이 당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장관이었겠죠? 말들이 힘을 쓸 때마다 막 근육이 꿈틀거리고 땅이 파일 정도인데 이 두 개 반구가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반구 안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죠. 네, 아무것도. 이 인상적인 쇼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그 도시의 시장이었던 오토 폰 게리키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음이 실은 엄청난 힘을 가졌고 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황제와 대중 앞에서 증명해 보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서막이죠. 하긴 한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빈 공간, 즉 진공이 사실 텅 빈 게 아니라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활기찬 곳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이야기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없음에 대한 탐구가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고대 철학에서 시작해서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테리까지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이야기의 제대로 된 시작은 고대 그리스가 아닐까 싶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네, 바로 그거요. 이 한마디가 거의 2000년 동안 서양 세계 상식을 지배했거든요. 이게 그냥 철학자들의 책상 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던 게 재밌어요. 17세기 광부들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대요. 맞아요. 그 펌프 문제. 네. 갱도에서 물을 퍼올리는데 펌프가 약 10m 높이만 되면 더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자연이 진공을 싫어해서 그렇다고 어렴풋이 생각은 했는데 왜 하필 10m인지는 아무도 설명을 못했죠. 그 오랜 미스터리를 풀어낸 사람이 바로 1644년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토리첼리군요. 네, 토리첼리예요.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한쪽 끝이 막힌 1m짜리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운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실험. 그랬더니 유리관 속 수은 기둥이 스르륵 내려오다가 약 76cm 높이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유리관 위쪽에 빈 공간이 생겼죠. 인류가 처음으로 인공적인 진공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네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그럼요. 특히 종교계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죠.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신학의 기본 전제가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인데 신조차 없는 텅 빈 공간이라니요.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한 프랑스 주교는 신이 없다면 그 공간은 대체 누가 창조했단 말인가? 라면서 격분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신학자들이 아니, 신은 전능하시니까 원하신다면 진공도 만드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반박하면서 신학 논쟁으로까지 번졌다는 게 정말 흥미로워요. 그렇죠. 과학적 발견 하나가 신의 능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런 논쟁을 촉발시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에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마그데부르크의 시장 오토 폰 게리케가 다시 등장해서 이 논쟁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말 실험으로요. 네, 직접 발명한 진공 펌프로 노쇠 반구의 공기를 빼낸 뒤 16마리의 말로도 떼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건 진공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르는 이 보이지 않는 대기압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자, 좋아요. 이제 진공은 존재한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우리가 알기로 소리는 공기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네, 매질이 없으니까요. 그럼 태양빛은 그 텅 빈 우주 공간을 대체 어떻게 건너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이건 뭐랄까 거대한 이야기의 플롯홀 같은데요. 바로 그게 19세기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답은 아주 우아했지만 결국 틀린 답이었죠. 바로 에테르. 네,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을 상상해낸 거예요. 우주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매질, 에테르로 가득 차 있고 빛이 파동처럼 그 에테르를 타고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파동이니까 그걸 전달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테르 이론이 힘을 얻게 된 계기가 아주 엉뚱하게도 등대 때문이었다면서요. 네,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810년에 영국 해군의 최신 전함 미노타우로가 폭풍우 속에서 등대불빛을 못 보고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해요. 어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과학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등대를 만들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이 오규스탱 프레넬이라는 젊은 공학자였는데 그는 당시에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라는 비주류 이론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아하. 그는 이 파동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렌즈 조각을 동심원 형태로 붙여서 빛을 하나의 강력한 광선으로 모으는 새로운 렌즈, 바로 프레넬 렌즈를 발명합니다. 아, 그게 프레넬 렌즈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프레넬 렌즈를 단 등대는 기존 등대보다 10배 이상 밝아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어요. 와. 100만 척의 배를 구한 발명품이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기반이 된 빛의 파동설이 학계의 주류로 떠오르게 돼요. 아, 파동설이 힘을 얻으니까 당연히 그 매질인 에테르의 존재도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겠네요. 정확합니다. 에텔의 이론의 전성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을 거의 완벽한 경지로 끌어올린 천재가 등장합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맞아요. 맥스웰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실험의 귀재였던 마이클 패러데이의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패러데이의 장, 필드 개념이요? 네. 패러데이는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생기는 그 선들이 그냥 무늬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힘을 전달하는 물리적 실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맥스웰이 그 아이디어를 4개의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정리했더니 거기서 빛의 정체가 튀어나온 거죠? 네. 그 방정식들을 풀어보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만들면서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그 속도를 계산했더니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확히 당시 알려진 빛의 속도와 일치했던 거예요. 인류가 처음으로 빛의 정체가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이 위대한 발견은 에테르 이론의 날개를 달아줬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에테르의 존재를 실험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1887년에 마이클슨과 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실험을 설계한 거고요. 네. 논리는 되게 간단하던데요. 지구가 에테르 속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니 달리는 차에서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에테르 바람이 불어올 거다. 그러면 빛의 속도도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였죠. 네, 완벽한 논리였어요. 당연히 미세한 차이가 측정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죠. 그래서 결과는요?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했나요? 아니요. 아무런 차이도 없었어요. 전혀요? 전혀요. 장비가 고장났나 싶어서 몇 달 동안 계속 실험하고 계절을 바꿔서 지구 공전 방향이 바뀔 때 다시 해봐도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빛의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재든 칼같이 일정했다. 네. 과학계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어요. 에테르가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와, 19세기 물리학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간 느낌이었겠네요. 바로 그랬겠죠. 이 혼돈을 어떻게 수습했죠? 1905년 스위스 특허청의 26살 무명 공무원이 이 모든 혼란을 단칼에 정리해버립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네. 그의 주장은 너무나 대담하고 간단했어요. 에테르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없다고요? 그럼 빛은 어떻게 오는 건데요? 빛은 아무 매질 없이도 진공을 스스로 통과할 수 있고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 얼마나 빨리 움직이면서 보든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아, 마이클슨 몰리 실험 결과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단순한 원리에서 출발한 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의 시작이었죠. 와, 에테르라는 개념이 그렇게 사라졌군요. 그럼 이제 진공은 정말로 텅 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게 확정된 거네요. 그랬으면 이야기가 간단했겠죠. 하지만 20세기 초에 등장한 양자역학이 진공의 개념을 또 한 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상하게 뒤집어 놓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1928년 폴 디렉이라는 젊은 물리학자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치는 방정식을 풀다가 뭔가 이상한 답을 발견했다고요? 네, 방정식의 해 중에 전자와 질량도 같고 모든 게 똑같은데 전하의 부호만 정반대인 입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답이 계속 나온 거예요. 처음엔 계산 실수나 수학적인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4년 뒤에 실제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 속에서 그 입자가 발견됩니다. 그게 바로 양전자,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반물질이었군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럼 진공에
고에너지 빛을 쏘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갑자기 전자랑 양전자가 한 쌍으로 튀어나온다는 현상도 관측이 됐다는 거죠. 네, 관측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텅 비어 있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디렉은 진공에 대한 상상 자체를 바꿨어요. 진공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찬 무한한 깊이의 바다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다요? 네,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이 바다에서 입자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그 빈자리가 바로 반입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다는 훌륭한 비유였고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걸 양자장, 퀀텀 필드라는 개념으로 더 정교하게 설명해요. 우주 전체가 전자장, 광자장처럼 모든 입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장들로 겹겹이 처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진공이란 이 모든 장들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가장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료에 나온 그 비유가 정말 좋더라고요. 거대한 콘서트홀에 수만 명의 관객이 조용히 앉아있는 상태. 이게 진공이라는 거죠. 네, 완벽한 비유예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완전히 고요하진 않죠. 사람들이 숨쉬고 뒤척이고 작게 헛기침한 소리들이 웅웅거리잖아요. 그렇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진공의 장들도 그렇게 완벽히 멈춰있지 못하고 미세하게 계속 출렁거려요. 이걸 양자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양자 요동이라는 건 그냥 이론적인 상상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증명된 건가요? 실제로 증명됐고 그 힘을 측정하기까지 했어요. 1948년에 네덜란드 물리학자 핸드릭 카시미르가 이런 예측을 했어요. 진공 속에 아주 매끄러운 금속판 두 개를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깝게 붙여넣으면 두 금속판이 서로 끌어당길 거라는 예측이었죠. 빈 공간에서 힘이 생긴다고요? 왜요? 양자요동 때문이에요. 금속판 바깥쪽 공간은 무한해서 온갖 종류의 양자요동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두 금속판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는 특정 파장의 요동만 살아남아요. 아하, 그래서 바깥쪽의 요동이 안쪽보다 더 강해서 마치 파도가 배를 밀어내듯 바깥에서 안쪽으로 두 금속판을 밀어붙이는 힘, 즉 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기발한 생각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됐나요? 무려 49년이 지난 1997년에야 기술이 발전해서 이 카시미르 효과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어요. 와, 49년 만에? 네, 빈 공간이 정말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게 그냥 신기한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노기술처럼 아주 작은 부품을 다룰 때는 이 힘 때문에 부품들이 자기들끼리 막 달라붙어서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대요. 더 놀라운 건 2011년 실험이더라고요. 동적 카시미르 효과라고 하던데 이건 진공에서 아예 빛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특수한 장치로 거울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흔들어서 진공 상태를 아주 빠르게 변화시켰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빛, 즉 광자가 생성되는 걸 확인했어요.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고대 철학의 금원이 양자역학의 실험실에서 깨진 순간이었죠? 와,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진공이 사실은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우주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간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로 스케일이 확 커져요. 네, 1998년에 천문학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힙니다. 두 개의 독립된 연구팀이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을 관측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를 재고했었어요. 당연히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고 예상했죠. 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요?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어요.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미스테리한 힘에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암흑에너지의 후보가 바로 진공 자체가 가진 에너지, 즉 양자요동의 에너지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진공이 가진 에너지가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해서 우주 전체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킨다는 이론이에요. 여기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 실패? 말이죠? 네, 바로 우주 상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이 양자장 이론을 바탕으로 진공 에너지가 얼마나 될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실제 우주의 가속 팽창 속도를 보고 역으로 계산한 진공 에너지 값이 있고요. 네. 이 두 값이 비슷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론과 실제가 맞아야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예측한 값이 실제 관측값보다 무려 10의 120제곱배나 커요. 잠깐만요. 10의 120제곱이요? 1 뒤에 0이 120개 붙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예측이 좀 틀린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엄청난 불일치는 현대 물리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예요. 왜 진공에너지는 이론의 예측보다 터무니없이 작으면서 또 왜 하필이면 정확히 0은 아닌 생명이 탄생하기에 딱 알맞은 이 절묘한 값을 갖게 된 걸까요? 그게 바로 미세 조정 문제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만약 진공에너지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컸다면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해서 별과 은하가 뭉쳐질 시간조차 없었을 거고, 반대로 조금만 더 작거나 음수였다면 우주는 이미 오래전에 중력으로 다시 붕괴해버렸을 거라는 거죠. 네, 마치 누군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주의 다이얼을 아주 정밀하게 맞춰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죠.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무수히 많은 우주가 저마다 다른 물리법칙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우연히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을 보는 것뿐이라는 다중우주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음을 파헤치려던 우리의 탐구가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까지 와버렸네요. 그렇죠. 텅 비어있다고 생각했던 진공은 사실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우리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역동적인 바다였던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음을 찾아 긴 여정을 떠나봤는데 도착하고 보니 그곳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 찬 장소였네요. 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던졌던 궁극의 질문이 다시 떠올라요. 왜 아무것도 없는 대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죠.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답들을 들려줬어요.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그 궁극적인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말을 아낄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과학의 한계라기보다는 관측과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이겠죠. 어쩌면 그 답을 우리가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확실히 알게 된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의 이 평범해 보이는 빈 공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양자 드라마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밤하늘의 별과 별 사이 그 까맣고 광활한 어둠을 보게 되신다면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저 텅 빈 공간이 실은 우리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과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바다라는 것을요. 진공을 향한 인류의 항해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